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42분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긴 트윗 하나가 올라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트윗 작성자는 일본 시가현에 거주하던 32살의 여성 기류 노조미. 그녀가 쓰러뜨렸다는 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류 노조미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학교에서 곧잘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는 듯 했죠. 노조미는 취미로 테스카 오사무가 그린 만화 블랙잭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테즈카 오사무는 아톰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만화 블랙잭은 천재 외과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인데 아주 탄탄한 구성 덕분에 일본 의학 만화의 시초가 되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화에 푹 빠져 있던 노조미는 점점 외과 의사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 역시 의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만화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찾았는지 대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노조미의 엄마 시노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도 컸습니다. 그녀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이죠. 노조미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과 어머니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노조미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에 매번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고3이 되던 2005년 지역 의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합격. 그런데 이때 노조미보다 더 좌절한 사람은 바로 엄마였죠. 사실 노조미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의사에 대한 꿈을 어느 정도 포기하려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걸 쉽사리 용납할 수 없었던 엄마는 그때부터 친척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딸 노조미가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녀를 영원히 거짓말쟁이로 손가락질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미는 이 강요와 집착에 못 이겨 다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시작합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성적이 낮아 진학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는 결국 삼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던 노조미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의 품을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취업을 해야겠다 계획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일본에선 만 20살이 되어야 법적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당시의 노조미는 만 19살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엄마 품을 떠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 과정에서 시노부 역시 딸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단 한시도 노조미를 혼자 두지 않은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했고 공부하는 내내 뒤에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욕도 같이 한 후에 잠자리에도 같은 시간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공부하는 것 외에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시간을 단 1초라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조미로서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렇게 엄마의 감시하에 이어진 재수 생활이 무려 9년. 9년간 엄마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조미는 끝내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엄마도 어느 정도 포기할 만할 텐데 시노부의 생각은 달랐죠. 엄마는 딸이 의사가 못 된다면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는 조산사라도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에 있는 간호학과 입학을 강요합니다. 그나마 딸의 성적으로 거기 입학은 안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4년 노조미는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고 이 모녀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노조미 또한 마음속에서 다른 꿈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도 선생님 옆에서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 기록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그녀는 수술실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노조미가 결국 대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조산사 진급 시험을 보는데 또 한 번 실패하게 되죠. 이때부터 또 모녀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2017년 여름 노조미는 학교에 있는 부속 병원에서 간호사직으로 취업 내정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큰 용기를 내서 엄마 나는 조산사를 포기하고 간호사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하지만 엄마 신호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죠. 여러분 이때 당시 노조미의 나이는 이미 30대 초반입니다. 보통의 자녀라면 이미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도 남았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노조미의 경우는 달랐죠. 첫 대학에 실패했던 2005년부터 졸업을 앞둔 2017년까지 무려 12년간 엄마의 강요와 학대 속에 있던 아이. 30대 나이에도 엄마의 뜻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마 앞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조산사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간호사가 되지 않을 거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재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지옥 같은 수험 생활. 엄마는 이번에도 다 큰 딸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아주 잠시의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몰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들켜버린 노조미.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핸드폰을 돌에 던져버려서 부셔졌고요. 딸을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후에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에 이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남겨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히스테리는 점점 더 극단적이 돼가는데 이뿐만 아니라 노조미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너 정말 짜증나. 죽어버려. 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욕설 섞인 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를 넘은 엄마의 학대 속에 2018년 1월 노조미는 여러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칼을 이용한 자살 방법, 경동맥을 끊으면 즉사가 가능한가 등등이었죠. 엄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자신이 죽거나 엄마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조산사 진학시험에 또다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렸고 엄마 신호부는 극도로 분노하면서 딸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나를 또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다고요. 이건 엄마의 레파토리였죠. 밤새도록 엄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조미가 지난 10년 이상 들었던 질타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겠지만 그날만큼은 노조미의 인내심조차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날 밤 새벽 노조미는 침대에 잠이 든 엄마에게 다가갔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에 엄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한 번으론 안 되겠다 싶어서 두어 차례 더 찌르면서 조금 후 방 안은 고요해집니다. 노조미는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엄마를 바라보면서 담담히 자신의 트위터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그날 밤 노조미는 죽은 엄마 시신 옆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체를 토막내서 손과 발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몸통은 원형 가방에 집어넣더니 집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강변에 유기하게 되죠.
그리고 2달 후인 2018년 3월 시가현 하천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로부터 또다시 3달 후인 6월 신호부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살해 용의자로 딸 기류 노조미가 체포됩니다. 경찰 진술에서 노조미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이 조산사 시험에 떨어진 날 밤새도록 들었던 엄마의 폭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실 차라리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최소한 자신에게 짜증난다, 죽어라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미는 엄마에 대한 심정을 밝혀달라 라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엄마가 재혼을 마음먹고 만났던 상대가 치과 의사였는데 의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나한테 강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엄마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한 표현으로 더 씁쓸함을 남겼죠. 엄마의 교육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냐? 라는 질문에 이 재수생으로 마치 죄를 지은 듯한 그런 죄수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심 공판에서 그녀에게는 징역 15년형이 내려지죠. 살인, 사체 송기, 사체 유기. 그런데 이 무거운 죄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오랫동안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지나친 간섭으로 궁지에 몰리다가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이제까지 당신은 엄마가 걸으라고 한 레일을 걸었지만 이젠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최종 공판이 열렸고 노조미에게 내려진 판결은 5년이나 감형된 징역 10년입니다.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진 후 당연히 존속살인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줄 알았지만 대신 교육학대 이 단어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 역시 부모에게 교육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 단어를 태그를 걸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우리 엄마랑 똑같다.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젠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 라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조미의 잔혹한 범행보다 그 동기에 공감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이례적인데요. 살인은 결코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지만 재판부 역시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너의 잘못은 속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진로는 네가 결정해라. 라는 비판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지지해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조미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말은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교육학대, 그게 결국 한 가정의 파탄과 범죄를 낳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혹시나 나는 내 아이에게 교육학대를 강요하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국내 사건 사고만을 다루는 이 금요사건 파일 시리즈를 하다 보면 간혹 경찰들의 무능함을 비판한 적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좀 서운하고 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대한민국 경찰을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서 같은 실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일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경찰분 모두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목숨이 오가는 다급한 상황에 만약에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들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오늘 사건은 희대의 경찰관 살인마라는 타이틀을 가진 범죄자 이항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8월 1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35살의 여성 이 씨였는데 자신의 남자친구 이항만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이 신고를 접수한 곳은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2반인데요. 경찰들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항만은 현장을 떠난 후였죠.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여자친구 이 씨에게 이항만을 특정 장소로 유인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항만과 새로운 약속이 잡히는데요. 이항만, 그는 1969년생으로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원만하지 않았던 부모님 관계는 그를 더욱더 방황의 길로 빠져들게 했어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결국 이항만은 절도와 강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거기서 만난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재범의 재범을 거듭했죠. 그 어린 나이에 이항만에게 남은 건 전과 10범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감옥에서 나와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자친구가 이항만을 불러낸 곳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한 카페.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에서는 이항만 검거를 위해 정승화 경장, 심재우 경사, 이재현 순경까지 총 3명의 경찰이 출동합니다. 9시 전에 이 세 분이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이들 중에 정승화 경장은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카페 밖에서 대기하게 되죠. 안에서는 여자친구 이 씨와 2명의 경찰이 함께 이항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9시 25분. 이항만이 어슬렁거리면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각이었죠. 그때 이항만은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2명의 남성을 아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데요. 그때 심경사가 재빨리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외칩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항만을 체포하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읊기 시작했죠. 그런데 순간 잠깐만요. 이항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는 듯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그가 꺼내든 건 사시미 칼이었어요. 너무도 순식간에 그 긴 칼로 심경사를 가차없이 공격한 거죠. 안타깝게도 왼쪽 가슴, 심장에 칼이 깊숙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항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심경사의 옆구리도 몇 차례 더 찌르게 되는데요. 심경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순경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정말 이항만을 말릴 새도 없이 심경사를 막아줄 수도 없이 이게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경사가 힘없이 쓰러지면서 이순경이 본능적으로 그를 부축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자 이항만이 정말 악질인 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범죄자는 도망을 치는 게 일방적입니다. 공격을 이미 했으니까요. 근데 이항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순경의 등을 수차례 찌르기 시작했죠. 이순경은요, 등에 오는 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저항했고요. 결국 이항만의 다리를 붙잡아서 그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위에 올라타서 그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단은요. 그러면서 이순경이 카페 안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사시미 칼을 든 범죄자와 경찰의 몸싸움, 여기에 사실 끼어들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결코 비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나마 카페 주인이 경찰을 돕기 위해 다가갑니다.
이항만이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주인도 주춤거리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이항만은요, 칼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고요. 이순경의 몸 아래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순경은 이항만의 몸 위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자 이항만은 그를 이제 밀쳐내고 현장을 도주해 버렸고요. 젊은 2명의 경찰이 순식간에 현장에서 살해당한 건데요. 당시 심재우 경사는 34살, 10년차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동시에 2 아들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죠. 30살의 이재현 순경은 수습기간, 즉 15를 갓 마친 새내기 경찰관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을 살해하고 도망간 이항만, 경찰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항만을 검거해라! 혈안이 되죠. 바로 다음 날인 8월 2일 오전 9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항만의 택시가 발견됩니다. 주변 공터에서 피 묻은 바지와 양말도 발견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어디로 도주를 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게 되는데요. 최초의 공개 수배 현상금은 2천만 원. 하지만 사흘 뒤에 이게 5천만 원으로 껑충 인상됩니다. 이건 사실 당시에 이춘재, 신창원, 유영철과 더불어서 정말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말 그대로 경찰 살인마 이항만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됩니다. 기록상 이항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아이디가 새로 생성된 게 확인된 겁니다. 기록상으로요. 그래서 이 접속 내용이 파악이 되자마자 경찰이 300여 명의 무장 인원을 꾸렸고요. 현장에 투입하게 돼요. 결말은요, 너무 허무했죠. 범인이 12살 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초등학생이 수배 전단지에서 본 이항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아이디를 만든 겁니다. 당시만 해도 수배 전단지에 주민번호가 기재되던 시절이라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계기로 추후 수배 전단지에서 개인정보는 빠지게 됩니다. 허무하게 끝난 수색이었는데 현장에만 300명의 무장 인원이 갔을 만큼 얼마나 경찰이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8월 8일 저녁 6시 40분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던 20대 남성 신씨.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 경찰을 좀 보내달라는 신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신을 경찰 살해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이항만을 연상케 했죠. 경찰이 즉각 그 어머니 서울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날 벌어진 일은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신고에 앞서서 8월 8일 오후 2시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한 남성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항만이었죠. 그 아내는 49살의 박 씨와 그녀의 4살 배기 손자 김군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박 씨 집이 언덕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었는데 중간방 창문이 길가에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길가를 통해서 누군가 맘만 먹으면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방범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항만이 집 안으로 침입을 했고 이내 거실로 나와서는 박 씨와 손자에게 칼을 들이밀었죠. 그러면서 겁을 주기 위해 내가 경찰 살해범이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그 이항만을 저지하려던 박 씨가 손바닥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 씨가 기지를 발휘해요. 생각을 바꾸게 되죠. 우선 흥분한 범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여태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국수라도 끓여줄 테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면서 그에게 셔츠와 새 칫솔을 건네줍니다.
이때 범인 이항만은 동요했어요. 어째서인지 그는 순순히 옷을 갈아입고 박 씨가 차려준 밥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말랑말랑해졌는지 심경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등등의 말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지난 며칠간 도망 다니면서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고 길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게 국수를 다 먹은 후에 이항만이 잠시 컴퓨터를 쓰겠다면서 저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기사를 검색했고 경찰 수사망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확인하게 돼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박 씨는 내가 잠시 청소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청소기를 작동시켜요. 이게 참 범인이 집안에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청소기 소리가 나죠? 그 소리에 통화하는 소리가 묻히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도에 살던 아들 신 씨에게 전화를 하죠. 다행히 아들이 어머니 상황을 빨리 파악했고요.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박 씨가 사실 아들에게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처럼 미리 그 중간반 창문을 열어두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신고한 지 4분 만에 경찰 4사람이 박 씨 집에 도착합니다. 그중 2은 아까 그 열어둔 중간방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해요. 나머지 2사람은 현관 초인종을 누르죠. 띵동 소리가 들리자마자 박 씨는 미리 업고 있던 손주 김 씨를 데리고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 사이 이항만은 인터폰을 보니까 경찰이 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몸을 피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집 안에 진입했던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방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어요. 경찰이 안방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자해하고 있는 이항만이었는데요. 경찰이 달려들어서 칼을 떼어냈고 그는 즉각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긴급 수술이 끝나면서 이항만은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자신을 붙잡은 경찰관에게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냐? 라고 하소연을 했다는데요. 이렇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항만 검거작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렇듯 경찰을 살인한 죄는 너무도 엄중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사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4년 12월 재판이 열렸는데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돼요.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극형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강하게 죄를 물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월 항소심에서 이항만의 살인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또 그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반성의 기미와 교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정상 참작되면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죠. 우발적인 범행을 인정받긴 했지만 여자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사시미 칼을 품고 오는 사람이 과연 글쎄요, 계획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경찰을 2명이나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람이 정말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근거가 뭔지 사실상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그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죠. 이항만은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처우 개선에 큰 획을 긋게 돼요. 당시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3단봉만 가지고 있는 이건 거의 비무장 상태라고 합니다. 무기가 없어요. 만약에 심경장이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옆에 있던 이순경에게 무기라도 있었더라면 적어도 한 사람의 목숨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이거 경찰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수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서게 했고 이후 테이저건과 또 경량의 보호복이 일선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목숨 내놓고 일하는 분들에게 이조차도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없겠죠.
한편 희생당한 심경사와 이순경의 유족은 1계급 특진보상금으로 각각 1억 1천 4,6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돈을 보상한다고 한들 이걸 위로가 될 수 없겠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두 경찰관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유족과 동료들의 숱한 노력 끝에 국가유공자로 겨우 지정될 수 있었고요. 최근 이 사건을 다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심경사님, 이제 특진을 하셨으니까 심경희님인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댓글을 달아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21살이 된 성인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경찰을 꿈꾸고 있다는 포부를 나타냈죠. 언젠가 경찰이 돼서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 양반을 직접 대면해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이재현 경사의 희생으로 국내 경찰법이 많이 개선되었고 대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심재우 경위, 이재현 경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시민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이분들을 우리가 오래 기억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2017년 8월 16일 미국 콜로라도주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 그릴리의 소방서로 한 여성의 구조 요청이 접수됩니다. 즉각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경찰은 집 앞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 신고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녀의 이름은 켈리 베이커. 상당한 충격에 휩싸인 듯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착오를 통해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얼마 후 엎드려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켈리의 남편 59세의 랜디 베이커였습니다. 생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요. 일단 경찰은 현장에 있던 아내 켈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하필 켈리는 하루 전날에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그때 귀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도 남편의 죽음은 갑작스럽기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죽은 랜디의 여동생 캐롤이 도착합니다. 그녀 역시 갑작스러운 이 죽음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경찰은 일단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그간 랜디의 행적에 관한 여러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그중 주목할 만한 게 있었다면 랜디가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모습처럼 굉장히 건장했는데 몸이 아파오면서 사망 직전엔 이렇게까지 허약해져 버린 거죠. 게다가 2달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상태가 영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수술 후유증 탓인지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졸음운전을 5번이나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기까지 했고요. 경찰이 현장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랜디를 처음 발견했을 때 특이점이 있었는데 주변에 패스트푸드 음료 컵과 또 음식이 든 어떤 비닐봉투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머리 밑에 약간의 피가 고여 있었고요. 자, 이걸 토대로 일단은 그가 이 패스트푸드 가게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해당 식당의 CCTV를 찾아내죠. 거기서 랜디의 마지막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랜디의 은색 승용차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음식을 픽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차량은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사라졌어요. 이 패스트푸드점과 집과의 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랜디의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를 발견한 건 저녁 8시 30분이에요. 친구 집에 있다가 돌아왔었죠. 자, 그러면 랜디가 음식을 픽업해서 집에 온 7시 한 40분부터 약 50분가량 아내가 발견한 그 시점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분명 어떤 사고가 벌어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때 경찰이 추정을 하건대 랜디가 지병이 있었으니까 집에 들어선 순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고 하필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검시관 역시 사고사일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했고요. 그렇게 랜디의 죽음이 마무리되는 듯 했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후인 8월 18일 경찰서로 랜디의 부검감정서가 도착합니다. 담당 형사가 그걸 본 직후 이 사건은 순식간에 살인사건으로 전환돼요. 그 이유는요. 바로 랜디의 귀와 어깨 뒤편에서 2개의 총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형태가 서로 달라요. 이건 각각 다른 2개의 총에서 발사된 흔적이었죠. 그렇다면 범인이 1명 이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총상 외에 또 다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 그 랜디가 타고 있던 은색 승용차 있잖아요. 이게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가 외출할 때 들고 나갔던 지갑과 열쇠, 게다가 평소 즐겨 타던 오토바이까지 사라졌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경찰은 이건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차와 오토바이와 이걸 다 가져간 거죠. 동시에 랜디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먼저 아내 켈리가 될 텐데 켈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숨진 랜디에게 2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수혜자가 모두 켈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근데 이건 부부니까 뭐 당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험금이 2개를 합쳐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아내 켈리도 내가 이 돈 때문에 지금 남편을 살해하겠냐 라면서 강력히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랜디와 켈리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 둘이 별거 중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와요. 경찰이 이걸 추궁했죠. 그랬더니 켈리가 인정을 합니다. 사건 전날과 또 당일 친구 집에서 머무른 것도 부부 사이가 조금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건 추정 시각에 아직 친구 집에 있었다라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변인에 의한 살인은 아닌가 싶었는데 수사 도중에 아주 뜻밖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랜디가 젊은 시절에 전력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큰 감전사고를 겪었고 간신히 목숨은 건지게 됐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게 되죠. 심지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고 이게 또 엄청난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교도소에 한 번 복역한 전적도 있고요. 그 심장이 좀 아프다고 했는데 이 심장도 사실 마약 중독에서 비롯된 병이었죠. 그런데 랜디는 이후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까지는 자기와 같은 중독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랜디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한 어떤 자선가로 알려지면서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와 유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랜디가 마약을 복용하던 당시 혹은 그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여기에 더해 여동생 캐롤도 평소 오빠 주변에 좀 수상한 사람이 맴돌았었다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남성을 수소문해보니까 랜디가 마약을 복용하던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여동생 캐롤의 추적에 따르면 아마 이 사람이 우리 오빠한테 마약을 제공하는 브로커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내 켈리도 동감을 하면서 이 증언에 힘이 실리게 되죠. 그리고 한 달 뒤 경찰은 아내 켈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실제 모습인데요. 그녀에게 6명의 마약 사범 머그샷을 보여주었죠. 사진들이 쭉 있어요. 자, 켈리가 이걸 보더니 망설임 없이 2번째 남성 사진을 가리키면서 범인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여동생 캐롤을 또 불러요. 그리고 같은 머그샷을 보여주게 되죠. 실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때 캐롤이 웬일인지 쉽사리 지목을 하지 못하고 머물거리는 듯 했습니다. 팔짱도 막 이렇게 끼고.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굳은 다짐을 한 듯 것처럼 보였죠. 잠시 후 캐롤이 꺼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꺼내 들고 말했죠. 당신을 1급 살인 공모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와, 이 사건. 자, 일단 사건이 있던 8월 16일로부터 5일이 지난 8월 21일로 돌아갑니다. 당시의 경찰은 랜디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다 라는 건 확신했어요. 근데 총상을 제외하곤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근데 이때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진 도로에 차 한 대가 버려져 있다는 제보였어요. 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맸던 랜디의 은색 승용차였죠. 보니까 잠겨진 상태인데요. 안엔 이미 깨끗하게 다 청소까지 되어 있어요. 발견을 늦추고자 했는지 번호판은 아예 띄어져 있었고요. 정황으로 봐서 이게 살인범과 연관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 즉각 이 차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버려지게 됐는지 끈질기게 추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랜디의 이 차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고로 거래가 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고요. 대포 차량으로 이용이 되다가 어떻게 이렇게 버려진 듯해요. 그래서 경찰이 또 이걸 다 역추적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차를 페이스북에 중고로 내놓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랜디의 여동생 캐롤이에요. 캐롤. 아니 분명 오빠가 죽고 이게 도난당한 상태인데 캐롤이 어떻게 차를 구해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경찰의 의심은 여동생 캐롤에게 향하게 돼요. 은밀히 조사를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캐롤이 생전에 오빠와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걸 밝혀냅니다.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했죠. 경찰은 그녀의 문자 기록을 확보했고 유독 눈에 띄는 빈도수로 연락을 주고받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2달 동안 무려 이 연락처로 4,500통이라는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누군가한테 오빠 랜디에 향한 막 증오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빠의 아내 켈리였죠. 알고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지난 20년간 알고 지낸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끈끈해요. 여동생 캐롤은 오래전부터 오빠 랜디와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고요. 결국 남매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사이가 나빠진 계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부딪혀왔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런데 아내 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둘은 랜디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틈만 나면 그를 헌방하고 비난했던 거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켈리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여동생 캐롤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난 랜디가 죽길 기다리는 것조차 지쳐가. 증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걸까요?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이들은 랜디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빠르게 진행시켜요. 일단 우리 둘이서 직접 살인을 하는 건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명의 가족을 동참시키는데 이게 또 황당합니다. 바로 캐롤의 아들, 즉 랜디의 조카 레이즐리예요. 그러니까 오빠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이 캐롤 이 사람도 정신 상태가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게 도를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 남편을 죽여줘 라고 부탁했던 켈리가 조카에게 그 살인의 대가로 보험금의 일부와 또 그 랜디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제시합니다. 그건 너 주겠다고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돼요. 한편 조카 레이즐리 또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장기간 교도소에 있었고요. 또 무슨 갱단에 속해 있기도 해요.
이런 막장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선뜻 야 너 삼촌 죽일래? 돈 줄고 오토바이 줄게 하니까 하겠다고 동참을 한 거죠. 정말 경찰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파헤친 경찰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은밀한 함정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우선 무작위로 뽑아낸 6명의 마약 사범 머그샷을 아내 켈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6명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켈리가 이때 두 번째 남성을 지목해요. 확실하다고. 다음 날 경찰은 여동생 캐롤을 불러서 같은 머그샷을 보여줬죠. 캐롤은 이미 켈리와 어느 정도 모의를 했을 겁니다. 동일 인물을 찍으라고요. 그런데 이때 경찰은 전날 켈리가 지목한 그 두 번째 남성의 사진을 캐롤의 아들인 레이즐리로 대체해 놓은 거예요.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롤도 난 그 두 번째 남자 찍으면 된다 생각을 해서 딱 머그샷을 봤는데 어라? 내 아들이네? 이게 사진 속 이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어제 켈리도 내 아들을 찍은 거야?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여기에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경찰한테 사건의 일체를 자백하게 된 겁니다. 함정 수사에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 조카 레이즐리는 그날 랜디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아내 켈리가 손을 써놨죠. 그리고 랜디가 돌아오자마자 일부러 2자루의 총을 가지고 그를 살해했어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겠죠. 그렇게 사망을 확인한 후에 그는 랜디의 차를 끌고 도주했고요. 또 안에 있던 지갑과 열쇠는 아내 켈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차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동생 캐롤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캐롤은 중고시장에 말끔하게 처분했죠. 그리고 또 이 레이즐리는 다시 오토바이 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다시 가져가고요. 한편 켈리는 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단순 몇 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죠. 그러니까 경찰한테 원래 보험금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켈리의 거짓말은 이게 다였을까요? 더 조사해보니까 랜디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왜 5번이나 졸음운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역시 다 켈리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랜디를 살해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가 마시고 있던 그 스무디에다가 계속 수면제를 타서 살인을 조장했던 거죠. 너무 무서운 아내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거냐? 후에 진술에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남편의 간병을 하고 나는 거기 지쳐있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불린남도 생겼고 아니 그럼 그냥 너 조용히 떠나면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켈리는 내가 다른 남자와 떠나면 랜디가 찾아와서 복수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2018년 5월 법원은 직접 살인을 한 조카 레이즐리에게 1급 살인죄를 물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내 켈리 살인을 공모한 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고요. 여동생 캐롤에게는 2급 살인죄로 징역 30년형을 판결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저희는 사실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듣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각조각 단서들을 다 퍼즐처럼 맞추면서 날카로운 함정 수사까지 했던 이 경찰의 집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조카까지 모두가 함께 모의한 살인이었다는 씁쓸한 대반전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래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하나 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71년 8월 23일 낮 2시 15분 서울 대방동 건물이 즐비한 대로에 난데없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잠시 후 수원, 영등포, 인천이라고 쓰인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데 경찰들이 세워둔 바리케이트에 부딪혀 정차하고 말았죠. 근데 곧이어 무장한 경찰들이 이 버스를 향해 총격을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대응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일반 승객을 태운 차가 아니었던 겁니다. 잠시 뒤 버스 내부에서 수류탄이 터졌고 주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는 무장한 군인 22명이 있었는데 이 중 18명이 즉사했고 4명만이 살아남습니다. 대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총격전. 사건 직후인 오후 3시 간첩대책본부에서 공식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무장공비들이 서울에 침투했다가 저지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3시간 뒤인 오후 6시 발표가 정정됩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전한 내용은 공군의 관리 아래 있던 특수범들이 격리 수용된 데 불만을 품고 탈영한 거라는 설명. 그렇게 이 정부 발표 이후 사람들에게 그날은 단순 탈영범들의 총격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99년과 2003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동명의 소설과 영화가 개봉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책과 영화의 제목은 실미도. 이 사건의 씨앗으로 볼 수 있는 건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북관계에는 크고 작은 충돌과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1968년 1월 21일 31명의 게릴라 북한 부대가 청와대를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31명의 북한군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대원이 있었는데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체포되었을 당시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외쳤죠.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이 말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겠죠. 분노한 박 대통령은 북에 보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북파공작 부대를 결성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시작된 이 특수부대의 본부는 인천의 작은 섬 실미도에 꾸려집니다. 창설 명령이 떨어지고 같은 해 3월부터 즉각 대원 선발이 시작되었어요. 군은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사형수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비밀에 붙여서 뒤탈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다음으로 그들이 찾은 건 가족과 연락이 끊긴 무연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인원을 물색했죠. 군은 전국의 합기도나 태권도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요. 신체 건강한 20대를 눈여겨봤고 그렇게 마지막엔 총 31명의 대원을 선발합니다. 31명. 이 인원은 북한이 난파했던 그 31명과 같은 규모였죠. 모집된 그리고 일부 납치된 대원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엔 운동선수, 수리공, 서커스 단원, 심지어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수부대에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까지 선발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훈련에 참가하면 다양한 보상을 해준다는 달콤한 약속 때문이었죠. 임무기간 중에 월 600달러 지급, 이틀에 한 번 담배 한 갑, 외출 자유, 보장됩니다. 참고로 당시의 미화 600달러라는 가치는 하나로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6만 원인데 그때의 공무원 한 달 월급이 10,000원 정도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액수죠. 또 6개월만 훈련을 받으면 미군 부대에 취직을 시켜준다라는 소리를 듣고 입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크고 작은 기대감을 품고 훈련원들이 모였고 1968년 4월 이 창설 날짜를 따서 684 부대, 일명 실미도 부대가 탄생합니다. 이후 인천 실미도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말 그대로 지옥 훈련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병영 훈련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실미도 훈련장에 가보면 이 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군에서 파견한 기관병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관병들이 실탄이 장전된 기관총을 들고 대원들을 위협했다는 부분인데요.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죠. 더 빨리빨리 해라! 라면서 실제 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한 부대원은 옆구리에 관통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외줄타기를 강요했고 또 한 대원은 그로 인해 머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인간 이하의 대접과 온갖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요.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보면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훈련은 오후 5시까지 이어졌죠. 저녁 6시 10분부터는 정신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구타가 이어졌는데요. 이들은 정말 24시간 내내 무장한 기관병들의 강력한 통제와 이 매서운 감시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고된 훈련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지원했을 때 준다던 $600는커녕 매달 고작 3,200원 정도의 봉급을 받습니다. 이마저도 3개월이 지나서는 받질 못했죠.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미도 부대의 상황이 매우 열악했는데 놀랍게도 대원들의 능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이었습니다. 특수부대라는 이름에 맞는 그 훈련 때문이었을까요? 대원들은요, 산악 6km 정도 구간을 26분 만에 완주할 수 있었고요. 이건 그 북한 김신조 부대의 속도보다 1분 빠른 기록이라면서 군이 기뻐했죠. 대원들이 사격을 하면 명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훈련 1년차가 되니까 군 부대의 그 경계를 뚫고 서울 오류동에서 경북 의성까지 210km를 들키지 않고 침투하는 모의 훈련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지옥 훈련도 이겨낸 대원들, 이때쯤 되니 자신감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이제 북한에 침투해서 김일성을 암살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표가 이 부대의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자유를 얻어서 포상을 받고 실미도를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부풉니다. 그렇게 1969년 10월 대원들은 드디어 북한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폭약으로 무장을 한 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사를 꾸리고 평양으로 침투를 하라라는 군의 명령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대하던 명령이 떨어지는데 돌연 실미도로 복귀하라는 작전 취소 명령입니다. 너무도 예상치 못한 소식에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묘한 불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우선 작전이 취소된 이유는 당시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을 지키고 있던 미군의 철수를 논하고 있었고요.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혹여나 만약 공작원을 보냈다가 북한이 당장 보복이라도 해올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오직 김일성 타도만을 목표로 삼은 이 실미도 부대는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죠. 이후 정부의 방치 아래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처음 약속된 훈련 기간 6개월은 이미 지난 지 오래고요.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 사이 부대의 생활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보급품들은 형편없어졌고요. 사실 방치된 부대에 좋은 걸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식사는 개밥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마저도 잘 나오지 않아서 대원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대 내에 있는 개밥을 훔쳐먹거나 또 산에서 나오는 뱀을 잡아먹는 대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섬 밖을 나가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통제됐고요. 그야말로 섬에 갇혀서 대접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딱히 임무도 없는 답답한 상황. 그러자 내부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간병들은 이 대원들의 군기를 좀 상기시키고자 했지만 대원들은 이미 사기가 떨어졌고 그렇게 이 두 그룹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70년 8월 실미도 부대 연병장에 한 대원이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윤태산.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기간병을 폭행한 죄로 묶여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군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후 이 윤태산에게 내려진 형벌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기관병들이 다른 대원들에게 몽둥이로 윤태산을 직접 때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대원들이 머뭇거리죠. 총을 들이밀면서 위협했고 결국 대원들은 번갈아 가면서 몽둥이로 자신의 동료를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윤태산 씨는 그들 손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이후 시신은 불에 태워진 후 바다에 던져집니다. 몇 년간 같은 밥을 먹고 함께 땀 흘리면서 동고동락한 대원을 이렇게 직접 때려 죽이는 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이런 부조리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복종을 거부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진 건 이 폐쇄된 실미도 섬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2년 반 동안 실미도에 모여있던 대원들 31명 중 7명이 크고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요. 그렇게 위태롭던 어느 날, 대원들이 몰래 구해온 소주를 나눠 마시다 들키게 됩니다. 단체로 얼차례를 받게 됐죠. 어쩌면 평소에도 군에서 있을 법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미도 대원들의 인내심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고 결국 이들은 이 지옥 실미도를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이 실미도를 나가서 향하고자 한 곳은 평양이 아니라 청와대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죠. 8월 23일 새벽 6시 2명의 대원이 실탄 60발을 탈취해서 동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은 기관병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죠. 30분간의 교전 끝에 기관병 18명과 2명의 대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실미도 부대를 점령하고 살아남은 22명의 대원은 무기를 챙겨서 섬을 탈출합니다. 오후 1시 그들은 인천 송도를 지나가던 버스 한 대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는 무장한 군인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요구대로 서울을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머지않아 밖에서 총알이 날라옵니다. 탈영 소식을 알게 된 육군이 바로 뒤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버스에 있던 실미도 대원 3명이 추가로 사망했고요. 버스 기사 또한 오른팔에 관통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다시 서울로 향하던 이들은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탑니다. 당시 버스에는 7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죠. 오후 2시 15분 버스가 서울 대방동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노량진 경찰서 기동타격대가 미리 대기 중이었어요. 버스를 발견한 경찰은 즉각 사격을 시작합니다. 대원들도 버스 안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의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대원들은 온몸에 피와 땀으로 젖은 채 이 작전이 실패했음을 직감합니다. 실미도 부대원들의 탈출 작전은 약 6시간 만에 피로 물든 채 끝이 납니다. 이날 대원 24명 중 4명만이 살아남았고요. 민간인 6명, 군경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4명의 대원은 군법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총살되었고요. 버스에서 사망한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암매장 당했죠. 이 사건은 앞서 말한 것 같이 정부의 통제하에 빠르게 묻혔습니다. 탈영, 총격 사건,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김일성 암살부대의 존재가 자칫하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사건은 실미도 난동 사건으로 규정이 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대중들에게 별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걸까요? 이 대원들이 겪은 실상을 파헤친 소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실미도. 당시 영화 실미도가 이례적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요, 사실 이때 스토리 설정 탓에 실미도 대원들이 사형수 출신이다 라는 대중의 인식이 강해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추후 조사와 또 유가족들에 의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었고 대원들은 평범한 청년들로 국가가 만든 무고한 희생자라고 평가됩니다. 영화 개봉 2년 만인 2005년 버스에서 사망한 대원들의 유해가 발굴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묻혀있는 살아남은 4명의 사형수의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는 실미도 부대원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고 뒤늦게나마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국가를 믿고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 버림받았다는 억울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 한때 역사 속에서 지우고 싶어 했겠지만 실미도 부대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만들고 나서 국가가 버린 31명의 대원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목숨을 잃은 군인과 경찰들. 그들은 서로에게 총대를 겨눴지만 실질적인 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이 비극을 낳았는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한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즐겨보시나요? 요즘은 웹툰이 더 대세지만 일본의 고전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은 익숙하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이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가 태어난 도토리현에 있는 호쿠에이정이란 마을은 명탐정 코난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을 이곳저곳에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죠. 이렇게 동심이 가득한 테마 관광지로 알려진 호쿠에이정. 그런데 지난 2009년 4월 11일 새벽 마을 앞바다에서 전라의 시신 한 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사망한 이는 야베 카즈미, 도토리현에 살고 있던 47살 트럭 운전사였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죠. 그런데 시신을 좀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익사와는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결정적으로 폐에서 모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해석해보면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닷물과 함께 모래를 먹었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일반적인 익사의 경우 바다의 플라큰토뉴가 폐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모래는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얕은 물가에서 누군가 야베 씨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는데 그가 반항을 하면서 몸부림을 친 거다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즉 타살이었죠.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야베 씨 주변 인물 중 한 사람이 지목되는데 그가 사망하기 전에 차를 함께 타고 바다 쪽으로 갔던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긴 했지만 사실 범인으로 딱히 지목할 만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요. 그런데 6개월 후인 2009년 10월 7일 도토리현에서 가전제품 매장을 하고 있던 마루야마 히데키 씨가 가족한테 나 이 제품 관련 수금을 좀 하러 다녀온다 라면서 집을 나선 후 행방불명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음날 오후 2시 집에서 4km 떨어진 도토리현에 있는 시내 강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현장이 수심 20cm 정도로 정말 얕은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사고로 빠져 죽었다기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곳인데요. 분명 누군가 그를 물로 밀어 넣었을 강압이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도 수면제가 검출되죠. 사망한 히데키 씨의 장남 히로유키 씨는 아버지 일을 돕고 있던 터라서 그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기 직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에다라는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통화를 받고 나서 아버지가 수금하러 간다라고 나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다가 얕은 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아버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자살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가족들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타살을 중점으로 조사하던 중 한 여성의 존재가 떠오르는데 히베키 씨가 그 수금을 위해 만났다던 사람이 마에다 씨 외에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몇 개월 전 유사하게 발생한 그 익사 사건에서도 지목된 동일 인물 우에다 미유키였죠. 경찰은 분명 수상한 낌새가 있다라고 감지했고
미유키 주변 인물과 그녀의 행적을 은밀히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과거에 아주 의심스러운 사건들 중심에 이 미유키가 늘 있었다라는 걸 알아내게 되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히데키 씨 그리고 야베 씨 외에도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그녀와 관련된 4명의 남성이 모두 의문사로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번듯한 직업과 가정까지 있던 신문기자,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999년 신문기자였던 A씨는 새로운 직장을 따라 가족과 함께 도토리시로 이사오게 됩니다. 2001년이 됐을 때 일을 끝내고 한잔하러 가자면서 들린 술집, 거기에서 호스티스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미유키를 알게 되는데요. 유흥으로 시작된 둘의 관계는 처음엔 가벼웠지만 결국 2003년쯤이 되자 그 A씨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유키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유독 주변에 돈을 끌어다녔었죠. 그러던 중 2004년 5월 13일 A씨는 도토리시의 철도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 현장 주변에는 골판지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조사 결과 골판지 상자에 그가 들어가 있던 상태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이 골판지에는 미유키, 내가 너를 만났기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한다. 라는 유서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그가 직접 골판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조차 이뤄지지 않았죠. 그 다음으로는 경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27살의 남성 B씨였습니다. 그는 2001년경 미유키가 근무하던 술집에서 그녀와 처음 만났습니다. 근 4년간 이 둘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는 아예 그는 미유키 집에 얹혀 살면서 그녀의 아이들을 봐주고 동거를 시작했죠. B씨의 동생에 따르면 형은 미유키에게 차용 증서를 썼고 월급도 다 뺏기면서 매일 구타당했다. 마치 미유키의 노예처럼 굴었다라면서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던 중 2007년 8월 B씨는 미유키의 자식들과 근처 해변가에 조개를 캐러 나갔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구조된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열흘 후에 사망합니다. 동생에 따르면 B씨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 왜 혼자서 수심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고 당시에 미유키와 그녀의 자식들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사고사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이 도토리현 경찰서에 일하던 형사 C씨였습니다. 그는 2007년 수사 도중 우연히 미유키가 근무하던 바에 방문을 했고 그 뒤로 단골이 되면서 그녀와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직장 동료에 따르면 C씨가 평소에도 그렇게 성실한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근무 태만으로 자주 지적을 받았고 심지어 여자 문제, 금전 문제로 내부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찍혀 있었죠. 그러던 2008년 2월 그는 도토리현 산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자살로 인정되어 부검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데요. 네 번째 사망자는 맨 처음 언급한 트럭 운전사, 바다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얕은 강가에서 발견된 히데키 씨.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성은 미유키의 이웃 주민이었던 F씨. 그는 호텔 직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미유키와 유독 가깝게 지내던 그는 2009년 9월 그녀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던 중 충돌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는데 미유키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리비 8만 엔 정도가 필요하다 라면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후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견디다 못한 FC와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옆집에 살던 미유키가 그를 돌보기까지 해요. 주변인들에 따르면 충돌 사고가 나고 나서 한 달 만에 FC는 유독 머리가 멍해서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미유키는 FC 집을 들락날락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FC가 거의 혼수 상태로 집에 누워있고 미유키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방 안에서 깔깔거리고 있었다는데 그 목격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7일 FC의 상태가 위급해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지만 이게 자의로 먹은 건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서 결국 병사로 처리되죠. 이쯤 되니까 이 우에다 미유키라는 여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그는 도토리현 시내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오직 70kg 이상의 몸매를 가진 여성만이 일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학대 속에 자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덩치 큰 문제아로 불릴 만큼 반항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집에 맘대로 들어가서 물건 부수고 훔치는 일이 다반사였고 학교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면서 친구들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죠. 워낙 그 나쁜 평판이 자자해서 오죽하면 이 고향집에서는 이 미유키네 집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퇴를 했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10대 후반이라는 아직은 좀 어린 나이에 한 군인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 이혼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다시 다른 직장인을 만나서 재혼에 성공해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2번째 결혼 또한 이혼으로 끝납니다. 이후 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1명의 자식까지 총 5명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줄줄이 딸린 자식들, 생계를 위해서 그녀가 호스티스 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미유키는 남자 손님들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포로로 만들기 시작했죠. 미유키의 사진을 보시면 그녀가 단숨에 남자들을 홀릴 만한 전형적인 미인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돈까지 갖다 바치게 만들었을까요? 특히나 일부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가정까지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지인들은 미유키가 동물적으로 감이 뛰어났고 자기를 마음에 들어할 남자를 한반에 알아봤다고 말하죠. 그런 남자들을 타겟으로 정해서 친숙하게 접근했고 감정을 조종하고 결국 자신의 발밑에 두게 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던 겁니다. 특히나 자신이 점 찍은 남자에게 접근 초기에는 지극정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중년 남성의 길을 세워주는 식으로 유혹하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이 남자가 좀 빠졌다 싶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돈이 허락돼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라면서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양육비를 들먹이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실제 그녀와 사귀었던 남자들은 교제 이후에 180도 변해버렸는데요. 직장에 소홀하기 일쑤였고 집에 가정에 들어가지 않기도 했고요. 자식을 나몰라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버는 돈은 족족 그녀를 위해 쓰는 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그녀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공통점. 왜 그토록 미유키에 집착하냐라는 지인들의 질문에 그들은 나는 미유키를 만나면서 치유받았다. 자기도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 텐데 미유키는 편지와 달콤한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이런 모습에 피해자들이 뿅 갔다고 해석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미유키와 관련된 6건의 의문사, 이걸 추적하던 경찰이 증거가 확실한 2건의 살인과 기타 15개의 사기 혐의를 찾아내서 2009년 11월 그녀를 드디어 체포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6명이 각각 사고사, 병사, 익사 등으로 사망했지만 모든 죽음에 그녀가 관여해 있다라는 증거를 찾기란 역부족이었죠. 다만 47세의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 그는 미유키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받으려다가 거절을 당했고 이후 죽임을 당한 게 입증되었고요. 가전제품점을 하던 히데키 씨 역시 미유키가 얕은 물에서 그를 밀어붙여서 죽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냉혹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도토리 지방법원은 그녀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2건의 살인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미유키는 억울하다면서 모든 살해 혐의를 아예 부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항소했지만 5년이 지난 2017년 7월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죠. 한편 미유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녀의 집엔 5명의 자식들이 살고 있었는데 내부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의 작은 공간이었는데 안을 보니까 발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대형 비닐에 들어있던 쓰레기 더미는 물론이었고요. 오래된 자전거, 장난감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음식을 해먹은 냄비도 설거지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내부에 날파리가 가득했죠. 이런 청결이 없는 곳에서 그녀는 5명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8마리까지 함께 키웠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 주차돼 있던 경차가 있었는데 그 안에도 쓰레기가 가득 찬 봉지가 여럿 발견되죠. 판결 이후 미유키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테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요?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을 조정했던 미유키가 왜 그토록 자식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필요 없어진 남자는 가차없이 살해해버린 여자였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도 부족했던 걸까요? 미유키는 잔혹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까지 미워할 수 없겠죠. 안타깝게도 5명의 아이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만 추정됩니다. 남자를 조정했던 일본의 악녀 미유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엔 4chan이라는 아주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에서 해외 범죄 사건 사고를 소개할 때 참 많이 등장해서 익숙하시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게임, 영화, 여행 같은 다양한 주제별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판 DC 인사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자극적인 커뮤니티 중 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새벽 1시 4chan에 한 여성의 사진과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들이 댓글로 자신의 글번호를 맞춰봐봐. 그러면 내가 저 여자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줄게. 일단 이 사진 속 여성은 당시에 실종 상태였던 에밀리 샌더입니다. 18살 대학생이던 그녀는 6일 전인 11월 23일 미국 캔자스에서 실종된 상황이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동네에 있는 한 술집인데요. 행방을 쫓던 경찰은 그날 에밀리가 술집을 떠날 때 미렐스라는 남성과 함께 있던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죠. 24살이던 미렐스, 그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인근에 그가 머물던 모텔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에밀리의 혈흔이 발견된 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정작 에밀리가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이나 또는 시신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건 해결에 벽에 부딪힙니다. 경찰이 간절하게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포첸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실종된 상황에서요. 댓글로 자기 글번호를 맞추면 어디 묻혀 있는지 알려준다? 이건 뭐 사건을 가지고 놀자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자기 글 번호,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본인의 댓글이 몇 번째인지 스스로 맞춰보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뭐 글을 올리면 이제 댓글이 나오잖아요. 그게 몇 번째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포첸은요. 한 게시글의 댓글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전체 포첸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몇 번째인지를 숫자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뭐 숫자가 굉장하죠. 맞추는 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뭐 에밀리 샌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 묻혀 있는지 알려준다? 이 자극적인 문구에 끌렸고 또 재미를 추구했죠. 그래서 다들 랜덤으로 숫자를 적어 넣으면서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오차가 줄어 들어가더니 글이 올라온 지 14분 만에 한 유저가 드디어 자신의 댓글 번호를 맞추는데 성공해요. 사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숫자 맞추기 놀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로 이 실종자의 위치를 알아낼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정답자가 자신의 번호를 맞추게 되자 놀랍게도 조금 후에 글쓴이는 어떤 좌표를 하나 찍어줘요. 지도상의 좌표였죠. 거기는 엘도라도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된 에밀리 샌더의 시신이 바로 그 좌표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죠. 자, 그때부터 실종 사건은 즉각 살인 사건이 되었고요. 경찰은 다방면의 수사 끝에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던 그 미렐스라는 남성이 진범이라는 걸 밝혀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첸에 글을 올린 게 미렐스 당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미렐스는 공범 없이 이건 단독범행이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신이 묻힌 자리를 아는 사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미렐스 한 사람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고 포첸에다 그런 글을 올린 걸까요? 아니요. 미렐스는 그게 자신이 올린 게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 모른 채 찜찜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죠. 포첸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포첸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보면 2003년에 15살의 크리스폴이라는 개발자가 개설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받으면서 큰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게시판이 다 자극적이고 뭐 범죄와 연관된 말썽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사건 사고가 빈번한 게시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B라는 /B/라는 랜덤 게시판입니다. 여기는요, 포첸의 초기부터 존재했거든요. 전체 이용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포첸에서 활성화된 곳이죠. 사실상 여기가 포첸의 본체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여긴 그냥 자유 게시판이에요.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소위 유행하는 밈, 짤 같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영어권에서 옛날부터 잘 사용하는 LOL 아시죠? 이 LOL도 여기에서 시작된 용어라고 해요. 워낙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인기 있는 게시판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면 사실 모든 종류의 게시글이 허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각종 인종차별적인 발언, 욕설, 필터링 없이 야한 이야기까지 살벌하게 오가는 곳이에요. 물론 모든 게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고 있죠. 포첸에 여러분이 만약 글을 쓰게 되시면 닉네임은 익명이라는 뜻의 anonymous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은 포첸의 이용자를 공격하거나 신상을 털려고 할 때마다 일종의 드립으로 우리는 anonymous다 라는 이제 받아치는 드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익명인데 네가 어쩔 거야 라는 느낌이죠. 이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포첸에서 활동하던 몇몇의 해커들이 하나둘 모여서 단체를 만들죠. 그 이름이 바로 Anonymous입니다.
현재 어나니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해커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자, 포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2009년 한 유저가 예쁜 크리스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참 별게 다 있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탈을 만드는 자세한 방법과 또 자기가 만든 사진을 이렇게 남겨뒀어요. 핑크색 결정. 예쁜데요. 이제 만드는 방법, 레시피를 좀 보면 준비물에 설탕, 표백제, 베이킹소다, 샴푸.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대박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정작 그걸 따라해볼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4일 뒤 실제로 이 레시피를 따라서 크리스탈을 만들어 본 유저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내가 재밌어 보여서 따라 만들었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걸 제작하던 중에 이 본인이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졌고 현재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사람들이 그 크리스탈이라고 알고 있던 분홍색의 결정체, 그걸 만드는 레시피의 재료들이 워낙 친숙한 것들이라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건 크리스탈이 아닌 염소가스를 만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염소가스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류 최초로 사용한 독가스예요. 들이마시기만 해도 폐가 굳어버리면서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행여 목숨을 구한다 해도 이미 폐가 손상이 되어가지고 정상으로 복구는 힘들 정도죠. 그런 전쟁에나 쓰이는 독가스를 사람들한테 예쁜 크리스탈 만드는 방법 알려줄까 하면서 익명의 누군가가 퍼뜨린 건데요. 그걸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만들다가 이 당사자는 죽다 살아났다고 전해지는 사건이죠. 근데 이 모든 게 괜찮은 걸까요?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좀 애매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첸은 범행의 예고장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5년 10월 1일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범인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범인은 26살의 남성 크리스 하퍼 머서입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를 찾기 위해 인터넷 기록을 뒤지게 되죠. 보니까 그는 포첸의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글을 썼는지 게시글을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사건 전날에 그는 떡하니 범행을 예고해둔 글을 남겨두었죠. 내용을 볼까요? 북서부에 사는 사람들 내일 학교에 가지 마. 일어날 일은 내일 아침에 올려줄게. 너희 중에 일부는 무사할 거야. 이 글과 함께 올라온 게 뭐였냐면 개구리 캐릭터가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이걸 본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죠. 야, 댓글에 보면은 너 한번 해봐라 새끼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극이 예고대로 벌어지고 말았던 건데요. 다음날 크리스 하퍼는 방탄복을 착용하고 권총 3개, 소총 1개, 그리고 상당한 양의 탄약을 소지한 채 학교에 들어갑니다. 재학생은 아니었죠. 이후 그는 건물 2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최소 2개의 강의실에서 바구잡이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고요. 목격자에 따르면 하퍼는 교실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맞닥뜨린 그 교수를 먼저 쐈습니다. 이어서 이 공간 안에 막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보잖아요. 유유히 뭐라고 말했냐면 이 중에 기독교인 있어? 라고 물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 사람들이 몇몇 일어나게 됐죠. 뭐라고 하냐면 좋아, 니들은 기독교인이니까 1초 뒤에 신을 만나겠네? 하더니 바로 일어선 학생들의 머리를 조준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 크리스 하퍼가 평소에도 종교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감없이 포첸에 남겨왔었다고 해요.
그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된 거죠. 또한 더 많이 죽일수록 더 많이 유명해진다 라는 글을 남겨왔었는데요. 정말 이런 살인을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지나친 욕심일까요? 적어도 누군가 이런 미치광이의 범행 예고글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혹시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포첸 자체적으로 이런 위협적인 글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필터링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죠. 가장 최근인 2022년 5월에도 미국 뉴욕의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는데 그는 바로 18살의 페이튼 젠드런. 그 또한 포첸의 유저였습니다. 게다가 백인 우월주의 신봉자였어요. 범행 이틀 전에 자신의 살해 동기와 준비 과정을 담은 무려 100쪽 이상의 선언문을 포첸에 올리게 돼요. 선언문을. 그러면서 이 미국의 대단한 백인 문화가 유색 인종들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는 일종의 약간 사이코 같은 음모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색 인종들을 다 처단해야 한다는 완전히 왜곡된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흑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 슈퍼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범행 당시에 가던 중에 우연히 부딪힌 백인이 있었다고 해요. 백인한테는 죄송합니다 라면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흑인들에게는 마구 총질을 해댄 거예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런 극단적인 범행에 대해서 이걸 동조해준 커뮤니티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범인 젠드러는 포첸을 이용하면서 성향이 더 과격해지고 급진적으로 변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컨텐츠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그걸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다 보니까 완전히 비뚤어진 사상이 점점 더 키워갔던 거죠. 그는요, 자신의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 믿게 되었고 그게 흑인이나 동양인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살인 심리를 부추겼던 건데요. 정말 이건 지들만의 어떤 세상에 갇혀 사는 아주 답답한 모습인데요. 추가로 조사를 하다가 이 포첸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심각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H엔이라고 불러요. 근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아주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반여성주의, 네오나치즘까지 표방하면서 혐오 발언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이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이트 역시 별다른 제한을 받진 않았는데요. 2019년에 있었던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 또 미국 텍사스 엘파소 마트 총격 사건, 독일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 범인 모두가 이 사이트를 애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 2019년 8월 폐쇄했고요. 하지만 그 대목격인 포첸은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포첸이든 H엔이든 아님 한국의 일베든 익명성 뒤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점점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고 범죄를 과시하는 폐쇄적인 성인 놀이터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게 더 큰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